자, 오늘 수업은 명나라의 조공무역과 해금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 조공무역과 해금 정책을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명나라의 건국부터 명나라의 쇠퇴까지를 일단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8년에 이 명나라가 건국이 되었는데요. 홍건적의 일파였던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을 하였습니다. 자, 주원장은 한족 출신이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원나라의 몽골 풍습을 금지를 하고 한족 문화를 부흥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각국에 사절을 보내서 조공 책봉 질서를 수립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후에 이 주원장은 1368년에서 1398년까지 약 30년간 황제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황제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개국공신, 나라를 함께 세운 공을 세운 신하, 이 개국공신들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히 쳐내었고, 강남 지주 출신 유력자 등을 포함해서 이 주원장 시기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숙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황제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인 군사 세력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자, 이후에도 이 주원장 때 재상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 주원장 때는 황제가 직접 명령하고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전제적인 황제 지배 체제를 실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즉위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명 세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에 이 모든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자, 이후에 1398년 홍무제가 사망을 하였고요. 손자였던 2대 황제 건문제가 즉위를 하였습니다. 자, 건문제는 그런데 이 홍무제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습니다. 이 손자가 어린 나이에 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이 건문제 시기에는 원래 국경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했던 번과 이 건문제의 작은 아버지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문제는 일단 황제의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북방 세력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번과 숙부들을 제거할 것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북경 지역에 배치가 되었던 연왕 주체가 상당히 강한 세력이었는데요. 이 연왕이 정난의 변을 일으켜서 조카를 결국 물러나게 하고 1402년에 건문제 이후에 3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3대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2대 황제 건문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2대 황제 건문제의 측근 세력을 대량 학살하였고, 이 2대 황제의 근거지였던 남경 세력을 감시 견제하였으며 비밀 첩보 조직인 동창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이 영락제가 굉장히 주력했던 힘을 쏟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영락대 생전 5차례, 그 사후 2차례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정화를 파견해가지고 명 중심의 조공 책봉 질서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주원장 때 전제적인 황제 지배 체제, 그리고 영락제 때 이 정화의 대원정 부대를 파견하면서 이 명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를 형성시키고자 하였던 것. 자, 이 두 가지는 결국은 황제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락제는 좀 사이즈가 큰 사업들을 좀 많이 펼쳤는데요. 이 진시 황제 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진 이 만리장성이 이제 많이 이제 무너지고 많이 무너져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수하는 작업, 다시 고치는 작업, 그리고 1417년에서 1420년 100만 명을 동원해서 자금성을
자금성을 건설하면서 수도를 남경에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자, 이 영락제 때 정화의 대원정, 자금성 건설, 베이징 전도, 만리장성 중수 이런 사업들은 어찌 보면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영락제 때 재정이 크게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런 것들은 이 명나라의 이제 15세기 이후에 좀 위기 상황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15세기 정통제 때 자, 이 몽골 계통인 오이라트의 칸이었던 에세느 포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통제가 친히 이 오이라트를 정벌하러 나섰다가 포로가 되기도 했고 수도 베이징이 포위가 되기도 했고 15세기 몽골의 침략 그리고 왜구의 약탈이 심화되면서 이 시기를 15세기 시기를 북로 남외의 화를 입었다고 할 정도로 15세기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는데요. 자, 15세기 이후에 16세기는 만력제 때 장거정이라는 재상에 장거정이라는 학사의 개혁 정치로 재정이 좀 안정이 되고 관원들의 좀 기강이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여러 가지 이 계파 간, 당파 간 싸움이 커지게 되었고 환관 세력이 발호하게 되면서 위기는 커져만 갔고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두 차례 내란으로 더욱더 재정이 약화되었고 환관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국력이 쇠퇴되게 되었고 결국 1644년 농민군 이자성 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결국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자, 명나라의 처음 건국부터 멸망까지의 과정을 1번부터 12번까지 상황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 내용은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건국 성장 쇠퇴의 과정을 겪었던 이 명나라의 그런데 경제 정책 대무역 정책의 특징은 어떠하였을까? 이게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명의 해금 정책과 조공무역 체제라고 하는 이 경제 체제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명나라에서 실시가 되면서 주변 나라들의 주변 나라들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명의 해금 정책과 동아시아의 조공무역 체제를 일단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과의 조공무역 질서, 그리고 명의 해금 정책과 밀무역의 성행, 그리고 조선과 주변국의 교역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 중심의 이 조공무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한무제 이후에 한족이 통치를 할 때면 이제 주변국에 강요를 했었던 조공책봉 체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좀 떠올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조공책봉 체제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주변국의 왕이 중원의 왕에게 주는 것을 조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중원의 왕이 주변국의 왕에게 관직을 하사하는 것을 책봉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정치적인 이제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주변국의 왕이 중원의 왕에게 큰 나라로 섬기는 4대의 예와 공물을 바치면 중원의 왕 황제는 주변국의 왕에게 책봉, 회사 하는 형태가 바로 조공책봉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공책봉 체제를 통해서 그러면 이 양쪽이 다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지 이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중원의 황제는 무엇을 얻었느냐? 주변국의 국가의 황제의 권위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권위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 주변국의 왕은 이 4대의 예와 공물을 바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느냐? 중원의 황제가 주변국의 왕을 통치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절차가 바로 책봉인데요. 그래서 이 조공책봉 체제를 통해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양쪽이 윈윈 얻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공책봉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조공책봉 체제에서 이 경제적인 그 교류를 우리가 이제 조공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조공무역은 네, 주변국의 왕이 중원의 왕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면 중원의 왕 황제가 주변국의 왕에게 회사 답례품을 바치는 것.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조공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형태의 조공무역은 대체로 이제 가장 기본이 이제 이런 공무역이었겠죠. 그런데 이 공무역에 딸린 이제 부수적인 무역이 있었습니다. 사절단을 수행하는 상인과 역관을 통한 그런 사적인 무역도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이루어진 무역을 조공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공무역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국가는 조선, 류큐, 대월, 무로마치, 막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 대월은 지금의 베트남,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는 일본의 무로마치 시기에 이 조공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조공무역 중에서 조공무역의 형태 중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감합무역이 있는데요. 공식적인 사절단 확인을 통해서 발급한 이 감합이라는 문서를 통한 무역을 감합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로마치 막부 아시카가 요시미츠를 명해서 이제 일본의 국왕으로 책봉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감합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조공무역의 물품을 좀 확인 한번 해보자면요. 명과 조선 사이에는 자, 명에서 생사, 비단, 서적, 약재 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조선에서 인삼, 종이, 포목, 붓 이런 것들이 이제 명나라로 이제 갔습니다. 일본이 명나라에 금, 구리, 유황, 칼을 보냈고, 명은 일본에 생사, 비단, 서적, 약재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두 나라의 오고 갔던 이 품목 중에서 이 명나라의 생사, 비단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품목이었다라는 걸 두 나라의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을 보아서 이 두 품목이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학습지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 중심의 이제 조공무역 질서가 형성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형태의 국가에서 인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적인 무역,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이 민간의 무역이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명은 건국 초부터 민간인의 국외 무역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바다를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그런 형태의 무역을 해금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명은 정규 조공 사절단에게만 감합을 발급해 무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국가의 공식적인 무역을 조공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방금 해금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해금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적인 무역, 민간인 간의 무역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 이 해금 정책을 명나라에서 실시를 했던 것은 조공무역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컸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명나라에서는 왜 조공무역을 실시를 했을까라는 것. 그 다음, 조공무역을 유지하는 목적이 강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조공무역을 유지하는 그 가장 큰 이제 목적이 아무래도 황제의
통치권 강화. 예, 첫 번째 이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 말고 해금 정책을 실시했던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황제의 통치권 강화,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바다 바깥의 세력인 왜구가 반명 세력과 결탁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해금 정책을 왜 실시하였을까?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러면 해금 정책이라는 것은 과연 이제 명나라에서 실시가 된 정책인데 과연 명나라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16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완화하게 되는데 그럼 이 완화는 또 명나라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자, 이 두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금 정책은 명과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라는 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 좀 생각을 해보면 바다를 통제하는 정책이고 사적인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주 오랫동안 무역을 하고 있었던 상인들이 국가에서 해금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 무역을 중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당연히 몰래 무역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민간에서 몰래 하는 형태의 무역을 밀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밀무역 에서 이 명과 일본의 상인들은 외구로 이제 가장을 해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외구로 가장해서 무역을 하게 되고 16세기 이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했던 16세기 중반까지 바로 중간적인 위치 류큐를 통해서 일본, 동남아시아, 명, 조선 자, 이런 나라들이 류큐를 가운데 놓고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무역은 이제 중개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류큐는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16세기 중반까지도 꽤 번영을 누렸습니다. 자, 류큐의 위치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류큐, 조선, 일본, 명,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사이에 중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닝보, 쌍서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개무역도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밀무역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해금 정책을 오른쪽 학습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정책으로 생계를 위협받던 명예 상인들과 명예 물품을 구입하려는 일본 상인들이 외구로 가장해서 밀무역을 전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명의 노력에도 이 밀무역 근절이 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닝보, 이 쌍서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밀무역이 대규모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일본, 동남아시아, 포르투갈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형태로 이제 확대가 되었고 이렇게 대규모 형태로 확대되는 가운데 결국 명나라 정부에서 아무리 근절하려고 해도 밀무역이 통제가 되지 않자 결국 16세기 후반에는 해금 정책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명나라 무역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표에 있는 가로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밀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밀무역이란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 중심의 조공무역 강화와 해금 정책은 밀무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16세기 중엽 명과 일본 사이에서 공식적인 무역인 감한무역이 중단되자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명의 단속을 강화하자 밀무역 상인들은 해적 집단에 합류하게 되었고 왜구가 성장하였다. 자, 이를 우려한 명은 해금령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무역을 허용하였고 동남아시아 방면의 도항과 무역을 허락하게 되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해금 정책 완화는 명과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게 동남아시아의 중심 교역지였던 류큐의 중개무역이 쇠퇴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무역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사무역 과정에서 그런데 이 중국의 15세기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조세의 은납화가 진행이 되었고 일조편법이 확대 일조편법으로 이제 조세의 은납화가 완전히 이제 확립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중국의 은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은 생산이 은을 채취하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조선에서 연은 분리법이라는 은 채취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의 은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사무역 활성화와 함께 중국의 주요 품목인 비단 생사 그리고 일본의 은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6세기 후반까지 이렇게 이제 16세기 후반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각국과 명나라의 무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명나라에서 생사, 비단, 서적을 수입을 하였고 종이, 붓, 인삼 등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절단, 명예에 보냈던 공식적인 사절단을 명예 황제를 아련한다고 해서 조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천사를 통해서 명과 공무역을 전개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명예 책봉을 받은 이후에 명과 감한 무역을 전개를 하였으나 16세기 중반경입니다. 일본 무역선이 이제 닝보 지역에서 난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명예 관리를 죽이고 이 일본 세력 간이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치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중반 닝보의 난 이후에 감한 무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생사, 비단, 도자기, 서적 그리고 금동, 유황, 칼 등을 서로 교류를 하였습니다. 류큐는 명과 종공무역을 전개했을 뿐만 당시에 명의 해금 정책으로 중개무역의 거점으로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16세기 후반에는 해금 정책 완화와 포르투갈 상인 진출로 쇠퇴하게 되었는데요. 자, 류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16세기 후반 이후에 이 류큐의 중개무역이 쇠퇴하였다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조선은 일본과 여진과의 대교역을 보시면 일본과는 세종 때 스시마섬 토벌 이후에 삼포가 개방된 이후에는 교역이 이제 이루어졌으나 임진왜란 정유재라는 계기로 해서 좀 단절이 되었고 이후에 17세기에는 부산 한 곳에 외관이 설치되면서 조금 제한된 형태로 교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진과는 사절을 통한 무역도 이루어졌지만 국경에 무역소를 두고 여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 엄격한 해금 정책을 펼친 까닭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조공책봉 체제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조공책봉 체제에서 파생된 이 조공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조공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황제 조공무역은 조공책봉 체제에서 나온 것인데 조공책봉 체제는 황제의 통치권 강화를 위한 것이다. 조공무역 자체가 사무역을 통제하는 것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결국 조공무역 체제에서는 해금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조공무역이라는 것은 조공책봉 체제에서 또 파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조공책봉 체제는 황제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게 목적이 컸으니까 이걸 이제 답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금 정책을 실신, 바다를 통제한 정책은 아무래도 국초부터 있었던 반명 세력이 왜구와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목적이 컸겠죠. 자, 해금 정책은 국외로 명예 백성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조공책봉 무역은 어떤 형태의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중원에 조공책봉 무역은 중원에 황제에게 주변국의 왕이 공물을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조공책봉 무역은